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제가 드디어 겨울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인천으로 다녀왔는데요. 그날 날씨가 거의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추운 날씨여서 바다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겨울바다 보고 오니까 뭔가 가슴이 확 트이면서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사실 바다에 있던 시간은 15분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날씨도 꽤 추웠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사진 몇 장 찍고 바로 차에 탔는데 그냥 그 짧은 시간 동안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늘도 정말 맑고 예뻐서 마침 바다를 보러 간 날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과 바다를 함께 보고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왕산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요. 을왕리보다 사람도 덜 북적거리고 동해바다처럼 파도가 그렇게 강하고 힘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잔잔한 파도도 예쁘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올해 다짐한 결심 버킷리스트 중에 겨울바다 보고 오기는 클리어를 했습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미 비포 유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거의 2014년도쯤에 구매해서 읽었는데 제가 원래 두꺼운 소설책을 단숨에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얇은 소설도 막 며칠에 걸쳐서 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책이 무려 535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도입부를 지나면 그냥 후루룩 읽히는 책이더라고요. 제가 거의 이걸 완독한 지가 6년이 지났는데도 이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코끝 찡함과 가슴 뭉클함은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이 책은 안락사라는 안락사에 관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좀 무거운 주제이기는 한데 감동적이고 뭉클한 이야기로 풀려 있고 영국 작가인 조조 모예스가 쓴 소설입니다. 정말 되게 묵직한 감동을 받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사실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막 눈물이 철철 흐르는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진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책이 예전에 구매를 했을 때 여기 띠가 둘러져 있었는데 거기 리뷰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이 슬퍼봤자 얼마나 슬프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읽으면서 막 정말 이러면서 정말 꺼이꺼이 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활자로 사람을 울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책을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영화가 나오자마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봤어요.
근데 영화가 책의 감동을 담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조금 졸기도 했고. 근데 여배우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나와서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였어요. 에밀리아 클라크가 출연하고 책은 조금 가벼운 느낌은 아니었다면 영화는 그 여주인공이 워낙 상큼해서 그런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기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영화보다는 책을 추천드릴게요. (2007년) 샤워를 마치고 나와보니 잠에서 깬 그녀가 등에 베개를 받치고 앉아있었다. 침대 옆에 있던 여행 안내서를 대충대충 넘기는 그녀. 자신의 티셔츠를 걸친 그녀의 흐트러진 긴 머리카락을 보며 반사적으로 간밤의 일들을 떠올렸다. 그는 자리에 가만히 서서 뇌리를 스치는 플래시백을 음미하며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었다. 여행 안내서를 보다 눈길을 든 그녀가 입술을 뾰루퉁하게 모은다. 입술을 비죽거리기에는 살짝 나이가 많지 싶어도 갓 시작한 연애니 한창 귀여울 뿐이다. 우리 정말로 산을 기어오르거나 협곡에 매달리는 그런 걸 해야 하는 거야? 우리 둘이 처음 제대로 된 휴가를 같이 보내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어디서 몸을 던지거나 그녀는 짐짓 몸을 부르르 떠는 신용을 했다. 플리스로 된 기능성 옷을 입어야 되는 것들 뿐이잖아. 그러더니 안내서를 침대에 던지고 밀크 캐러멜 빛깔의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는다. 허스키한 목소리는 두 사람이 잠을 설친 시간의 증거다. 발리의 최고급 스파는 어때? 모래사장에 누워서 후사스러운 대접을 받고 긴 밤 시간에는 푹 쉬고. 난 그런 휴가는 못 참아. 뭐든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 비행기에서 몸을 던지는 짓 같은 거? 일단 해보고 나서 트집을 잡든 말든 하라고.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자기는 어차피 다 할 테니까 그냥 트집 잡는 쪽으로 할래. 맨살에 닿는 셔츠가 희미하게 축축했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블랙베리의 전원을 켰다. 작은 스크린에 즉각적으로 뜨는 메시지들. 그럼 그렇지. 난 가야겠다. 아침은 자기가 알아서 먹고 가. 그는 침대 위로 허리를 굽혀 그녀에게 키스했다. 뜨끈한 채취에 진한 향기가 배어 섹시했다. 머리카락에 코를 묻고 깊이 들이마시다가 그녀가 두 팔을 목에 두르고 침대로 잡아 끌자 방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깜빡 잊고 만다. 우리 이번 주말에 떠나는 거야? 그는 내키지 않지만 몸을 뺐다. 이번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거든. 뉴욕에 있어야 할 가능성도 아직 있어. 그래도 우리 목요일 저녁에 근사한 식사하기로 한 약속은 지킬 거야. 레스토랑은 자기가 정하는 걸로 하고. 그는 문 뒤에 걸린 모터바이크 가죽 재킷에 손을 뻗었다. 그녀가 가늘게 실눈을 뜬다. 저녁 식사라? 블랙베리 씨는 오셔, 안 오셔? 뭐라고? 블랙베리 씨가 계시면 내가 꼭 구스베리 향이 된 기분이란 말이야. 또 얘의 뾰루퉁한 입술. 제3자가 동석해서 계속 자기 주목을 끌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묵음으로 돌려놓을게. 윌 트레이너. 그녀가 꾸짖었다. 전화를 꺼놔도 되는 시간이 있긴 할 거 아니야. 어젯밤엔 꺼놨잖아. 안 그래?
그야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가 씩 웃는다. 우리 이제 그걸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가죽 재킷을 휙 끌어당겼다. 그러자 마음을 온통 사로잡던 리사의 주술이 마침내 깨어진다. 모터바이크 재킷을 팔에 걸치고 나가면서 그녀에게 손키스를 던졌다. 블랙베리에는 22개의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제일 처음 메시지는 뉴욕에서 새벽 3시 42분에 날아왔다. 뭔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간밤의 진행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려 했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씨. 경비가 비좁은 경비실에서 걸어 나왔다. 경비실은 방수 방풍 처리가 돼 있었다. 이 지하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리 없는데도 윌은 가끔씩 이 사람은 한밤중에 이런 지하에서 폐쇄로 TV 화면으로 절대 더러워지는 일 없는 6만 파운드짜리 자동차들의 반들반들한 범퍼를 들여다보면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한다. 윌은 가죽 재킷을 꾸역꾸역 입으며 물었다. 바깥 날씨는 어때요, 믹? 엉망이죠. 억수로 쏟아지고 있어요. 윌이 발길을 멈춘다. 그래요? 바이크를 타고 나갈 만한 날씨가 못 돼요? 믹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돼요. 공기주입식 바람막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아니면 죽고 싶어 미치겠든지요. 윌은 물끄러미 모터바이크를 바라보다가 가죽 재킷을 벗었다. 리사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바이크의 트렁크를 열어 가죽 재킷을 넣어두고 잠근 뒤 열쇠를 믹에게 던졌다. 믹이 깔끔하게 한 손으로 열쇠를 받는다. 우리 집 문틈으로 좀 넣어줘요. 그러죠. 택시를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우리 둘 다 비를 맞을 필요야 없죠. 믹이 버튼을 눌러 외부와 연결된 출입문을 열어주자 윌이 감사의 뜻으로 한 손을 치켜들며 밖으로 나섰다. 이른 아침 사위는 어둡고 사방에서 우레가 치고 있었다. 고작 7시를 갓 지난 시각인데도 런던 도심의 차량 통행이 벌써 빡빡하고 느리다. 옷깃을 세워 목을 덮고 휘적휘적 걸어 교차로 쪽으로 갔다. 그나마 택시를 잡기가 수월한 자리다. 도로는 물기로 반들거리고 거울 같은 차도가 회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길가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다른 사람들을 보고 윌은 마음속으로 욕설을 뱉었다. 언제부터 런던 전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하긴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어디쯤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하는데 전화가 울렸다. 루퍼트다. 지금 가고 있어. 택시 잡으려는 참이야. 오렌지색 등을 켠 택시가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걸 보고 아무도 못 봤기를 바라며 그쪽으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버스가 포효하며 지나치고 뒤를 따르던 트럭의 브레이크가 끽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귀가 멍멍해 루퍼트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안 들려. 그는 자동차 소음을 배경으로 고함을 쳤다. 다시 말해봐. 잠깐 도로 한가운데 오도가도 못하고 서자 앞뒤로 급류처럼 자동차들이 지나쳐 흘러간다. 그 와중에 번쩍이는 오렌지색 불빛을 발견한 그는 손을 치켜들며 택시기사가 폭우를 뚫고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뉴욕에 전화를 해야 해. 잠도 안 자고 널 기다리고 있어. 어제부터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법적으로 꼬인 거지 그 사람들이. 장애의 두 조항을 질질 끌고 서류가. 루퍼트의 목소리는 자동차 타이어가 물을 차며 지나가는 소리에 묻혀버린다. 방금 한 말 못 들었어. 택시가 그를 봤다.
도로 반대편에서 속도를 줄이며 뽀얀 물안개를 일으켰다. 저 멀리 있는 한 남자가 잠깐 전력 질주를 하다가 윌이 자기보다 먼저 닿을 거라는 걸 깨닫고 낙심하며 걸음을 늦추는 모습이 흘끗 보였다. 윌은 슬그머니 승리감에 취했다. 이봐, 비서한테 서류를 내 책상 위에 갖다 놓으라고 말해줘. 목소리를 더 높였다. 10분이면 도착해. 그는 길 양편을 살피고 고개를 푹 숙인 후 몇 걸음 남지 않은 도로를 건너 택시 쪽으로 가려고 뛰기 시작했다. 블랙프라이어즈로 갑시다라는 말이 벌써 입술에 걸려 있다. 옷깃과 셔츠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다.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사무실에 닿을 무렵에는 쫄딱 젖을 터였다. 비서를 보내서 셔츠를 하나 갖다 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다른 데서 끼어들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끼 급정거 소리, 무례한 경적 소리에 눈길을 들었다. 눈앞에 반들거리는 검은 택시 측면이 보인다. 기사는 벌써 차창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시야의 한 끝에 확실히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무언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그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는 자기가 그 무언가의 길을 막고 있으며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블랙베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어쩌면 자기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본 건 가죽 장갑과 헬멧 아래 얼굴. 남자의 눈에 떠오른 충격이 거울처럼 자기 표정을 반사하고 있던 것. 폭발이 일어나고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2009년)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158걸음이지만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플랫폼 힐 같은 걸 신고 있으면 180걸음까지 늘어질 수도 있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집이 보인다. 줄지어 늘어선 방 서너 개짜리 연립주택들 가운데 방 4개짜리 연립주택이다. 아빠 차가 밖에 있는 걸 보니 아직 출근하지 않으신 모양이다. 등 뒤 스토트폴드 성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성의 어두운 그림자는 녹아내리는 밀랍처럼 언덕을 따라 흘러내려 나를 집어삼킬 기세였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의 온기가 에어백이 터지는 기세로 후끈 덮쳐왔다. 엄마는 추위에 너무 약해서 1년 내내 난방을 틀어놓았다. 아빠는 늘 창문을 열면서 엄마 때문에 파산하겠다고 투덜거리신다. 우리 집 난방비가 아프리카 소국의 GDP보다 더 많다나? 얘야, 너니? 네. 재킷을 벽에 걸자 다른 옷들 사이에서 제자리를 찾으려 용을 쓴다. 어느 너냐? 루? 트리나? 루요. 나는 거실 안을 빼꼼 들여다보았다. 아빠는 소파에 얼굴을 쳐박고 두 팔을 쿠션 틈새 깊숙이 파묻고 계셨다. 5살짜리 조카 토머스가 쭈그리고 앉아 아빠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레고 때문에. 아빠는 힘을 쓰느라 불구죽죽해지는 얼굴을 돌려 나를 보셨다. 아니, 조각들을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혹시 너 오비완 케노비의 왼팔 봤냐? DVD 플레이어 위에 있을 거예요. 저 녀석이 오비완의 팔을 인디아나 존스 팔하고 바꾼 것 같던데요. 오비한테 베이지색 팔을 달아줄 수는 없단다. 까만 팔을 찾아야 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에피소드 2에서 다스베이더한테 한 팔이 잘리지 않나요? 토머스를 보고 키스를 해달라며 뺨을 손가락으로 콕 짚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위층에. 토머스의 키스를 받고 고개를 드는데
때마침 익숙한 다림질판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엄마 조세핀 클라크는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다. 그건 당신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식구들이 다들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바깥 사다리에서 창문을 칠하며 가끔 일손을 멈추고 우리한테 손을 흔들어 주었을 정도니까. 아빠를 생각해서 이 빌어먹을 팔 좀 찾아봐 줄래? 저 녀석 등살에 몇 시간씩 찾고 있는데 나도 출근 준비를 해야 하잖니. 야간 근무세요? 그래, 5시 반이잖아.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다. 사실 4시 반인데요? 아빠는 쿠션에서 손을 빼고 손목시계를 곁눈질하셨다. 이 시간에 네가 왜 여기 있냐? 나는 못 들은 척 애매하게 고개를 흔들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주방 창가 의자에 앉아 스도쿠에 골몰하고 계셨다. 중풍을 앓는 할아버지에게 집중력 향상에 좋다고 방문 간호사가 추천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생각나는 대로 아무 숫자나 써서 상자를 채운다는 걸 눈치챈 사람이 정말 이 집안에 나밖에 없는 걸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셨다. 홍차 한잔 하실래요? 고개를 저으시더니 입을 벌릴락 말락 하신다. 사과 주스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사과 주스가 없네요. 다른 주스는요? 고개를 저으신다. 물 한 잔 드실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고 뭐라고 웅얼거리셨는데 아마 고맙다는 인사였으리라. 엄마가 깔끔하게 갠 빨래가 가득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오셨다. 이거 네 거니? 양말 한 켤레를 휘두르시며 말했다. 트리나 거 같은데요? 그럴 것 같더라. 이상한 색깔이 됐어. 아빠의 자주색 파자마하고 같이 들어갔나 봐. 너 일찍 퇴근했구나. 어디 갈 데 있니? 아니요. 수돗물을 한 잔 가득 받아서 마셨다. 패트릭이 아까 여기 들렀더라고. 휴대폰 꺼놨니? 네. 휴가 갈 때를 예약하려고 한다던데. 네 아빠 말로는 TV에서 본 데가 있다면서 네가 좋아했던 데가 어디더라? 입소스? 칼립소스? 스키아토스요. 맞다. 호텔은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 패트릭하고 아빠가 점심때 뉴스에서 뭘 봤다나 봐. 싸구려 여행 상품의 절반이 아직 완공도 안 된 단지래. 가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단다. 여보, 홍차 한잔 할래요? 루가 당신한테 차도 안 권했어요? 엄마는 주전자를 올려놓고 나를 힐끗 올려다보았다.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걸 드디어 눈치채신 모양이다. 너 괜찮니? 얼굴이 엄청 창백해 보인다. 엄마는 한 손을 뻗어 내 이마를 짚었다. 내가 26이 아니라 한참 어린애인 것처럼. 아무래도 휴가 못 갈 것 같아요. 엄마의 손이 그대로 딱 멈췄다. 어릴 때처럼 엄마의 눈에 엑스레이가 장착되었다. 너 패트릭하고 무슨 문제 있니? 엄마, 나는 간섭할 생각은 없다. 그냥 너희 둘이 사귄 지 워낙 지지리도 오래됐잖니. 가끔 덜컹거릴 때가 있는 건 당연한 거야. 내 말은 나랑 아빠도 나 잘렸어요. 내 말이 뚝 떨어지자 침묵만 남았다. 소리가 잦아들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작은 방 안에서 지글지글 타들어갔다. 너 뭐 했다고? 프랭크가 카페 문을 닫는데요. 내일부터요. 집에 오는 길 내내 충격에 휩싸여 움켜쥐고 있던 눅눅한 봉투를 내밀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180걸음 내내 꼭 쥐고 온 봉투였다. 석 달치 봉급을 주더라고요.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시작됐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월요일 아침을 싫어했지만 나는 별로 싫지 않았다. 카페에 버터드번에 일찍 도착해서 한 구석에 있는 거대한 찻주전자를 불에 올리고 우유와 빵이 가득 든 괴짝들을 뒷마당에 끌고 와 장사 준비를 하며 프랭크와 수다를 떠는 게 좋았다. 뽀얀 베이컨 냄새가 밴 카페의 온기가 좋았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스치는 찬바람이 좋았고 사람들의 나지막한 말소리와 조용할 때면 한 구석에서 노래하는 라디오가 좋았다. 세련되거나 유행을 타는 카페는 아니었다. 벽을 뒤로 뒤덮고 있는 건 언덕 위의 성풍경이었고 초콜릿 브라우니와 머핀들이 추가된 것 말고는 내가 일을 시작한 후로 메뉴도 달라진 데가 없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손님들이었다. 나는 케브와 안젤로가 좋았다. 거의 매일 아침 들르는 배관공들이었는데 고기 원산지를 두고 프랭크를 놀리곤 했다. 민들레 부인도 좋았다. 깜짝 놀랄 정도로 하얀 머리 때문에 붙은 별명인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계란 하나와 칩스를 시켜놓고 공짜로 제공되는 신문을 읽으며 홍차 2잔을 끝까지 마시는 할머니였다. 나는 늘 그녀와 잡담을 나누어 보려고 애썼다. 그게 할머니가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의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성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들르는 관광객들도, 방과 후에 와서 깍깍거리는 어린 학생들도, 길 건너 사무실 단골들도, 카페 메뉴의 칼로리를 속속들이 꿰고 있는 미용사 니나와 체리도 좋았다. 심지어 짜증나는 손님들도 별로 괴롭지 않았다. 저 식탁들 너머로 연애가 시작되고 끝나는 모습도 숱하게 보았고 이혼한 남녀가 아이들을 주고받는 광경도 보았으며 요리를 도저히 못하는 부모들이 미안해하면서도 마음을 놓는 모습, 계란 후라이로 아침 식사를 하는 연금 생활자들의 은밀한 쾌감도 보았다. 온갖 인생사가 스쳐갔고 대다수는 나와 몇 마디씩 말을 나누었다. 프랭크는 천성이 조용한 사람이어서 내가 있으면 분위기가 활발해져서 좋다고 했다. 일만 보면 여자 바텐더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거추장스러운 알코올이 끼어있지 않아서 좋았다. 그런데 그날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고 카페가 잠시 비자 프랭크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뜨거운 철판 앞에서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표지를 거리 쪽으로 돌려놓았다. 나는 눈길을 들었다. 프랭크의 얼굴에 웃음기가 없었다. 내가 또 설탕통에 소금을 넣은 건 아니죠? 설마 그랬어요? 양손으로 손 닦는 수건을 잡고 베베꼬는 프랭크는 정말 처음 보는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순간 손님이 혹시 나에 대해 불평을 했나 싶었다. 그가 날 보고 좀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미안해 루이자. 이야기를 마친 후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호주로 돌아가기로 했어. 우리 아버지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성에서도 아예 매점 사업을 시작하는 게 확실해 보이고 말이야. 벽에 공지가 붙어 있더라고. 생각해보니 내가 진짜로 입을 떡 벌리고 앉아 있었던 모양이다. 프랭크는 내게 봉투를 주며 다음 질문이 내 입술에서 미쳐 튀어나오기도 전에 대답부터 해주었다. 있잖아, 공식적인 계약 같은 걸 한 적은 없지만 너를 잘 돌봐주고 싶었어. 석 달치 봉급이 들어있어. 우리 가게는 내일 문을 닫을 거야. 3개월? 아빠는 버럭 소리를 질렀고
엄마는 내 손에 달콤한 홍차 한 잔을 마구잡이로 쥐어주셨다. 거참 인심 한번 후하다. 우리 딸이 거기서 지난 6년 동안 건장한 트로이 용사처럼 씩씩하게 일해줬는데 말이야. 버나드, 엄마가 경고하듯 아빠를 쏘아보며 토머스에게 고갯짓을 했다. 우리 부모님은 트리나가 퇴근할 때까지 날마다 방과 후에 토머스를 돌봐주고 계셨다. 대체 이제 저 녀석이 무슨 일을 하고 사냐고. 하루 전에 통보하고 덜컥 잘라버리다니. 그보다는 시간을 더 줬어야지. 뭐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겠죠 뭐. 여보, 망할 일자리가 어디 있냐고. 당신도 잘 알잖아. 빌어먹을 경제 침체기란 말이야. 엄마는 잠깐 눈을 꼭 감으셨다. 말하기 전에 일단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것처럼. 똑똑한 아이잖아요. 뭐든 할 일을 찾을 거야. 경력도 탄탄하고. 그렇지 않아? 프랭크가 추천서도 잘 써줄 거고. 그거 뒤지게 근사하겠군. 로이자 클라크는 토스트에 버터 바르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며 낡은 차 주전자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라고 써주나? 아빠, 딸내미를 믿어줘서 참 고맙네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잖니. 아빠의 불안 밑에 깔린 진짜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다. 두 분은 내 봉급에 기대 살고 있었다. 트리나가 꽃가게에서 벌어오는 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돌보느라 바깥일을 할 수가 없었고 할아버지의 연금 역시 안 받아도 아쉬울 것 없는 푼돈이었다. 아빠는 가구 공장에서 잘릴까봐 늘 전전긍긍 불안한 가운데 사셨다. 상사가 불필요한 인력이 많다고 중얼거리고 다닌 지가 벌써 몇 달째라고 했다. 집에서는 빚이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같은 얘기가 항상 들렸다. 아빠는 2년 전 보험도 들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자동차를 폐차했고 안 그래도 비틀거리던 우리 부모님의 재정은 이 사건을 계기로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내 변변찮은 주급이 생활을 떠받치는 작은 받침돌처럼 한 주 한 주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고. 루도 내일 구인구직센터에 가서 일자리가 있나 보면 되고 일단은 한동안 버틸 만큼은 돈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나는 두 분 안중에도 없었다. 게다가 똑똑한 애잖아. 당신을 닮아서. 안 그래요, 여보? 타이핑 강좌를 들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사무직으로 나가도 되고. 부모님이 나의 별 볼 일 없는 자격 조건으로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논하시는 동안 나는 거기 앉아 있었다. 공장일, 기계공, 빵에 버터 바르는 사람. 그날 중 처음으로 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됐다. 토머스가 커다랗고 동그란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없이 눅눅한 비스킷 반쪽을 건네주었다. 고마워, 토머스. 나는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여 말하고 비스킷을 먹었다. 혹시나 했지만 그는 역시나 운동장에 있었다. 패트릭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진 기차역 시간표처럼 규칙적으로 헬스클럽에 가거나 조명을 환히 밝힌 운동장 트랙을 빙글빙글 돌았다. 추워서 두 팔로 몸을 감싸며 계단을 타고 천천히 트랙으로 내려가서 그에게 내 모습이 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손을 흔들었다. 같이 뛰자. 더 가까이 다가온 그가 숨을 헐떡였다. 입김이 하얀 구름이 되어 피어올랐다. 네 바퀴 더 뛰어야 해. 잠시 망설이다가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어떤 식이든 대화를 하려면 그 수밖에 없었다. 나는 끈이 청록색인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나마 신고 뛸 수 있는 유일한 신발이다. 올 줄 몰랐는데. 집에 있는 게 신물이 나서 자기랑 같이 뭐라도 할까 했지. 그가 곁눈질로 나를 살폈다. 얼굴에 땀이 얇은 막처럼 반들거렸다. 자기는 최대한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최고야. 실직한 지 24시간밖에 안 됐어. 좀 기운 놓고 궁상 떠는 것도 안 돼? 아니, 오늘만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봐. 어차피 거기 영영 있을 수는 없었잖아.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패트릭은 2년 전 스토트폴드의 젊은 기업인상을 수상했고 그 명예에 도취돼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로 그는 반경 60km 이내에 사는 고객들에게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저피트와 동업관계를 맺고 2대의 밴을 구입했다. 두 남자는 사무실에 화이트보드를 두고 두꺼운 검정색 마커로 추정 매출액을 끼적거리기를 즐겼다. 숫자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맞추고 또 맞추곤 했다. 나는 대체 그 숫자들이 현실과 닮은 데가 손톱만큼이라도 있기나 한지 영 미덥지가 않았다. 실직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루. 그는 시계를 흘끗 보며 기록을 확인했다.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직업훈련을 새로 받을 수도 있겠네.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도 있을걸? 나 같은 사람들?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 말이야. 뭐가 되고 싶은데? 미용사가 될 수도 있겠다. 너만큼 예쁘면 충분하지. 그러더니 그런 칭찬에 내가 당연히 고마워해야 한다는 듯 옆구리를 쿡 찔렀다. 자긴 나 알잖아. 내가 꾸미는 데는 비누, 물, 그리고 종이봉투 하나면 돼. 패트릭의 표정을 보니 속 터지기 직전이었다. 나는 뒤로 처지기 시작했다. 달리기는 질색이다. 같이 속도를 늦춰주지 않는 그가 미웠다. 봐, 가게 점원이나 비서, 부동산 중개인. 모르겠다. 하고 싶은 일이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없었다. 나는 카페 일이 좋았다. 버터드 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 좋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았다. 거기서는 마음이 편했다. 그렇다고 축 처져서 청승만 떨 수는 없잖아. 극복을 해야지. 최고의 사업가들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쌓아 올라온다고. 제프리 아처도 그렇고 리처드 브랜슨도 그렇잖아. 그는 내 팔을 툭툭 치며 내가 뒤처지지 않게 독려하려 했다. 제프리 아처가 티케이크 굽는 일 하다가 잘린 적이 있었겠어, 어디? 숨이 찼다. 게다가 브래지어가 달리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천천히 속도를 늦추자 두 팔이 무릎까지 축 늘어졌다. 그는 돌아서서 뒤로 뛰었다.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를 타고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일단 다 잊어버리고 푹 자고 말쑥한 정장을 빼입고 구인구직센터에 가봐. 아니면 나와 같이 일할 수 있게 훈련시켜줄 수도 있어. 너만 좋다면. 돈이 되는 일인 건 너도 알지? 그리고 휴가 걱정은 하지 마. 비용은 내가 낼게. 나는 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손으로 키스를 던지는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메아리쳤다. 다시 자리가 잡히면 그때 갚아. 처음으로 실업수당 신청을 했다. 45분에 걸친 면접을 보고 20명 남짓 서로 생판 안 어울리는 남녀들과 함께 앉아 단체 면접도 봤다. 살짝 넉나간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었는데 아마 내 얼굴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 단골 특유의 무표정하고 만사 관심이 없는 얼굴이었다. 나는 아빠가 민간인 복장이라고 부르는 옷을 입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닭고기 처리 공장 야간 교대조의 결혼을 충당하는 일을 잠시 했고, 가정 에너지 상담사 교육을 이틀 받았다. 이 교육은 한마디로 말해 노인들 혼을 쑥 빼서 에너지 공급업체를 바꾸게 하는 수작이라는 걸 꽤나 일찌감치 간파한 나는 개인 상담사 시에드에게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계속 해보라고 종용하기에 회사에서 시킨 몇 가지 짓거리들을 말해줬더니 그는 할 말을 잃었고, 그럼 우리 다른 일을 해보자고 했다. 2주 동안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했다. 근무 시간도 괜찮고 유니폼 때문에 머리가 정전기에 생기는 것도 참을만 했지만,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든가 라지 프라이를 함께 드릴까요? 로 일관된 적절한 응대법 대본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하는 건 도저히 못할 짓이었다. 결국 난 4살짜리 아이와 공짜 장난감들의 장단점을 논하다가 돈업 담당 여직원한테 들켜 해고됐다. 뭐라 할 말이 없다. 그 4살짜리 여자애는 똑똑했단 말이다. 그리고 솔직히 잠자는 미녀 인형이 멍청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여기 앉아서 4번째 면담을 하고 있고, 시에드는 취직 기회가 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니터를 훑어보고 있는 거다. 턱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구두주걱으로 쑤셔넣듯 억지 취직을 시켜본 터라 음침하면서도 나름 쾌활한 구석이 있는 시에드마저도 이젠 지친 기색이 목소리에 역력했다. 예능 산업 쪽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요? 무슨 팬터마임 같은 거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봉춤 추는 사람 구하는 데는 있어요. 솔직히 꽤 많네요. 나는 눈썹을 촉 펴올렸다. 제발 농담이라고 말해주세요.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해요. 팁도 쏠쏠할 겁니다. 제발 방금 하신 말이 나보고 속옷 차림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자리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해줘요. 사람 다루는 솜씨가 능숙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연극적인 의상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가 내 타이츠에 슬쩍 눈길을 주었다. 진초록색 타이츠에 반짝반짝 스팽글이 달려 있었다. 기분이 좀 나아질까 해서 입은 옷이었다. 토머스가 아침 식사 시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나를 보며 인어공주 주제가를 불러댔다. 시에드는 키보드를 두들겨 뭔가 입력했다. 성인 전용 전화 응대 담당은 어때요?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싫어요. 그리고 세미누드바의 종업원도 싫고요. 마사지사도 싫어요. 웹캠 오퍼레이터도 싫고요. 이러지 말아요, 시에드. 우리 아빠 심장마비 오신 일 말고도 내가 할 일이 뭐라도 있겠죠, 설마? 이 말에 난처한 기색이 뚜렷한 그였다. 다시 모니터를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우리한테 남은 건 간병인밖에 없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엉덩이 닦아드리는 거요. 안타깝지만요, 루이자. 자격 조건이 안 맞아서 할 만한 다른 일이 없어요. 다시 직업훈련을 받고 싶으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평생교육센터에 가면 강좌들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전에도 이 얘기 했잖아요, 시에드. 그렇게 하면 실업수당은 못 받는 거죠? 안 그래요? 일자리가 나도 일을 못하는 셈이니까 그렇긴 하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건 잘 못해요, 시에드. 중풍을 앓으신후로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같이 사시는데 그나마도 감당을 못하는걸요? 그러면 간병을 해본 경험이 좀 있군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할아버지 일은 엄마가 다 도맡아 하셔서.
어머님이 일자리가 필요하실까요? 농담이 재밌네요. 농담 아닙니다. 그러면 저더러 집에 남아서 할아버지를 돌보라고요? 사양하겠어요. 저뿐 아니라 할아버지도 달가워하지 않으실걸요? 카페 같은 데는 하나도 자리가 없나요? KFC 쪽은 한번 넣어볼 수 있어요. 거기서 저 더 잘 적응할지도 모르겠네요. 치킨 너겟보다는 치킨 버킷을 팔면 훨씬 보람이 있을 거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먼 데까지 살펴봐야겠네요. 우리 마을에서 왕복 운행하는 버스는 4대뿐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시에드는 의자에 푹 기대 앉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말입니다. 루이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수당을 받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알아요. 내가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 이 남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옛날 일자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이 남자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실업이란 건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했다. 뉴스에서 무미건조한 말투로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 같은 얘기를 할 때나 읊조리는 말이었다. 절단된 팔다리를 그리워하듯이 한시도 쉬지 않고 거의 반사적으로 직장을 그리워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돈이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처럼 당연한 불안뿐 아니라 실직 역시 한 사람을 부적절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알람이 울리는 소리에 소스라쳐 잠에서 깰 때보다도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 줄도 몰랐다. 나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던 카페 손님들이 보고 싶어질 줄도 몰랐다. 나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던 꼭 내 심정처럼 갈 곳 모르고 상점가를 헤매고 있는 민들레 부인을 처음 보던 날은 달려가서 덥석 안아드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러 참아야 했다. 시에드의 목소리에 백일몽에서 깨어났다. 이 일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군요. 나도 고개를 디밀고 모니터를 보려 했다. 방금 들어온 겁니다. 지금 방금요. 간병인 자리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영 재주가 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고용이에요. 다른 분 자택에서 도움 일을 하는 건데 주소가 당신 집에서 3km 거리도 안 돼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고 말상대를 해준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제가 보기에는 뒤 닦는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훑어보았다. 그는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낮 시간에 식사와 활동을 도울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일들은 보통 환자가 어디 나가고 싶어 할 때를 위해 같이 있어주고 환자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급여도 썩 괜찮아요.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합니다.